네, 한 주간 잘들 보내셨나요? 네, 여전히 더워요, 그죠? 8월 22일인데, 여기 서울인데 많이 덥네요, 여기도. 자, 저녁들 맛있게 드셨고요. 자, 오늘, 8주 차, 진행합니다. 벌써 8주가 됐어요. 금방 시간이 가서 8주, 9주, 10주. 앞으로, 오늘 말고 2주 더 남았네요. 오늘은 약물 부작용과 100세 시대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 그 약을 먹고 계시거나 또 약에 의존하고 계신 분, 또 병에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조금 신경 써서 들으시면, 건강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건강식품을 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문진이나 건강 코칭을 하다 보면 제일 부딪히는 게 약 먹는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뭐, 그 병원 약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이상을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의 기본적인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어, 그 약으로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그 좋은 건강법이 아니라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잠깐만요. 네, 제가 소리를 키웠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잘 들리시나요? 음. 자, 우리가 지난주에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게 더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뭔가 봤더니 음식을 먹더라. 음식보다 많이 먹는 게 물을 많이 먹고 물보다 많이 먹는 게 공기를 많이 먹고 공기보다 많이 먹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마음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 세포가 세살가리를 하는데 그거에 필요한 게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포가 멀쩡하게 재생하면 우리 몸은 재생하는 동안 몸의 기능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어, 그 기본적인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공감하셔야 여러분들이 건강을 정말 좋게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피상적으로 들으세요. 피가 중요하네. 혈액이 굉장히 중요하네. 상식인 것 같지만 상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거든요. 음. 피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피가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면 피에 좋은 걸 먹고 피에 좋은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보여드렸었잖아요. 피를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더라. 자연 음식이 아니고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던 석유 화학 물질들이 상당 부분 세포를 변형시키고 세포를 기형화시키고 세포를 어, 기능을 훼손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암도 심지어 유해 화학 물질 때문에 그 호르몬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끗한 물과 음식과 그리고 영양소 있는 것들, 공기와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을 마시면 저절로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면 공기 좋고 물 좋고 한데 내려가서 오염되지 않는 음식 같은 걸 먹고 그러면 낫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근데 우리가 낙향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어,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음식에 부족한 영양소들은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 관리하면 병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제대로 이해하면. 음, 제가 지금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진행했는데 이 공부만 이렇게 계속 꾸준히 따라오고 이해하셔도 이렇게 하면 전부 100세 이상 사세요. 건강 없이, 병 없이. 지키시기만 하면 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안 지켜서 그래. 네, 안 지켜서 그래. 그래서 지키시기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 어,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10주 과정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강의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훈련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사업하시고 꾸준히 또 탱커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신 분들은 시간을 좀 내서 쪼개서 이렇게 계속 들으시는데 이제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10주를 계속 듣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죠? 특히 1+1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거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 의사도 아니고 또 훈련이 덜 받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리더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봤는데 어, 주제를 다양하게 놓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 오픈 건강 교실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좀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정착을 하고 건강관리하고 좋아져서 식품을 꾸준히 먹고 또 누군가한테 구전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다시 합류하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오픈건강교실의 취지예요. 지금은 이제 초기라서 우리 ABO 리더분들이 이제 주로 들으시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주간 계속 듣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시간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4주 정도 해서 이 몸 관리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몸 건강에 대해서. 내가 살이 쪄서 살이 안 빠진다. 그리고 또 내가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좀 단기간 내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 수치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의 니드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10주 정도에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뽑아서 몸 건강과 직결되는 주제가 인체와 자연치유학 1장, 1주차, 2주차 음식과 영양소, 그죠? 그리고 3주차 장 개선과 면역력, 그리고 5주차로 되어 있는 평생 요요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 이 네 개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음 차수에는 하려고 해요. 어, 그러면 이제 몸 만들 겸 해서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좀 더 집중해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우리 사업이 이 건강식품, 특히 이제 건강식품 쪽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식품을 먹고 몸이 좋아져야 돼요. 그죠? 어.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잘 안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리톡 수업이나 뭐 진행하실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준 분이 좋아져야지. 안 좋아지면 답답하잖아요. 좋아져야 구전도 일어나요. 그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왜 어떤 사람은 안 좋아져요? 일단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머리에 들은 게 바뀌지 않으면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고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요. 그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 안 잡혀진 분들이 식품을 먹잖아요. 그럼 식품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또 수면습관, 물 먹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잡혀서 식품이 같이 들어가고 조금 조율하잖아요. 그럼 몸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오픈 건강 교실을 꾸준히 듣는 분들은
매니아가 돼요. 식품의 매니아가 되고 고정 고객들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를 소개하세요. 그래서 이 건강공시를 그런 차원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좋은 걸 얘기하면 이렇게 겉돌잖아요. 그죠? 잘 안 듣잖아요. 진지하게. 응. 근데 이제, 에, 저는 이쪽에 경험이 좀 많고, 그리고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어, 그리고 책도 좀 여러 권 쓰고 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 안 듣고 했으면 좋겠다.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강의에 이렇게 좀 앉혀 놓으시면 꾸준히만 듣게 하시면 꾸준히만 들으면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만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식품 매니아가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도전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00세 시대와 약물 부작용인데 일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미국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화 됐던 거예요. 한 2시간 이상 영화됐었던 건데 스라이브라는 영화예요. 번영하다라는 뜻이죠. 다큐멘터리인데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금융, 의학, 교육, 에너지 이런 산업들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그런 관련된 영상이에요. 잠깐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gain, it was the Rockefellers who created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with help from the Carnegie Foundation and later from the Ford Foundation. What the captains of industry wanted from our schools was an obedient and docile workforce who would be manageable employees and eager consumers. Schools are to establish fixed habits of response to authority. That's why it takes 12 years. You're to respond reflexively when anyone in a position of authority tells you what to do. Like education, health is yet another area dominated by big money and corporations.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for example, is largely funded by the Rockefellers, who use their funding to influence AMA research and decision-making. The average MD in 4 years of medical school takes one course in nutrition, 2.5 hours in many cases, and the materials used, the curriculum materials, are supplied by the National Dairy Council and the National Livestock and Meat Board and other industries, including the Sugar Association, with products to sell that actually undermine our health in the first place. Unfortunately, the way the system of medicine is set up, medical education is primarily, fund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So there's a motive to make and sell as many drugs as possible. It's also a very time-effective way of making money for the physician, for the pharmaceutical company, for the whole medical establishment. But it's really perpetuating the problems it was meant to alleviate. Side effects may include nausea, dry mouth, and constipation. Decreases in white blood cells, which can be serious. Sexual side effects, diarrhea, nausea, and sleepiness can lead to coma or death. How far will these forces go to make a profit? Would they actually suppress cures for diseases the way they've suppressed free energy technology? Sadly, my research has shown me the answer is yes. One well-documented example is the case of Dr. Royal Rife. In the 1920s, Dr. Rife invented the most advanced microscopes of his time. He also developed a new technique he called coordinative resonance, which was apparently able to destroy cancerous tumors as well as viruses.
In 1934, in clinical trials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ife's treatment was tested on 16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Within 3 months, they were all successfully cured. Soon after, a lab testing Rife's technology was burned down and a frivolous lawsuit was filed. Through the efforts of Morris Fishbein, head of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Rife was essentially shut down and ruined, his brilliant and promising work all but forgotten. It was really hard for me to consider that someone might actually be suppressing cures. And cancer has run through my family like a raging river. I found out that it's all about patents. If a pharmaceutical company can patent and make money from treatment, especially one that we have to keep on using, then that's what we get. Otherwise, we don't even hear about it. It's not just Rife who got shut down. Reen Case had an old Indian Ojibwe formula that was effective. Harry Hoxsey and Max Gerson had natural remedies that worked. But you know, if you go and you look them up, the AMA makes them sound like complete quacks. And that's where following the money has been so helpful, because the same powers who control the AMA and their research and funding control the pharmaceuticals. So there's a multi-trillion-dollar financial incentive to suppress cures that can't be patented. Knowing that cures exist has not taken away the anguish I feel from losing so many people I love to cancer. It's given me something really satisfying to do with the pain. And I believe when we take the love and devotion that we have for everyone who's died and who will die unnecessarily, and direct it to developing and getting these cures out to people who need them, we can break this cancer legacy and heal. 여기 음소거 해줘요. 자, 영상 좀 보셨을 거예요. 2011년도에 사회고발 프로그램으로 나온 건데요. 미국 다큐멘터리라고 하죠. 제가 나중에 동영상 그 레포트 이렇게 올려놓을 때 그 영화 이렇게 더빙해 놓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주제는 전 세계의 권력 집단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 건데, 아까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나왔고 록펠러 재단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또 그 제약회사들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 또 로얄 라이프라는 사람 박사가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 16명인가 모아놓고 3개월 만에 다 완치했고, 뭐 이런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실험실이 불타버리고 고소당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실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들이 차단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교육 시스템 자체도 국립교육의 목적 자체가 기업에서 일하기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형태로 찍어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이 고발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국립교육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지도자들이 국립대학 출신들이 아니에요. 이제 다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들 출신들이 대부분이지, 그쪽은 커리큘럼 자체가 틀려요. 지도자 교육을 받고 크는 사람들이고, 일반 공립교육은 그냥 사회생활 잘할 직장인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자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죠. 의료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신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왔다 갔다 했지만 역시 그런 정책들도 돈 가진 권력 집단들이 예,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 건강을 누군가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지하시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제약회사에서는 만들어 파는 것들이 완치가 되면은 약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먹게 만드는 약들만 나오죠.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 자체의 성분 같은 것들이 대부분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독점 생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 물질로 이렇게 생산해서는 타산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허 내기도 쉽지 않아요. 특허도 잘 안 나오죠. 뭔가 섞어야 이 지구상에 없는 어떤 물질들을 섞어야 특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계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19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 요새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보세요. 90세 미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대부분 90세 넘었어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다 뭐 그러는데 실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있어요. 기대 수명 무덤에 들어가는 수명, 건강 수명은 그래도 내가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주위 도움받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명이 우리나라 66.3세래요. 그러면 그 갭이 평균 17년 정도 되는데 이 17년 동안은 자식에 의존하거나 뭐 제3의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챙겨서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7년 정도 된다는 건데 평균 수명이 몇이라고요? 83세, 85세도 아니고 83.5세예요. 평균 수명이. 근데 17년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거나 누군가 부축받아서 생활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0세 시대가 되면 기대 수명은 늘어날 수 있는데 건강 수명은 늘어난다 그랬어요? 안 늘어난다 그랬어요? 거의 제자리예요. 건강 수명은 제자리야. 몇십 년째. 그럼 그 갭이 지금 17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 밥 이렇게 챙겨 먹지도 못하고 누군가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병상에 누워 있거나 뭐 그러고. 근데 100세 시대가 되면 건강 수명 안 늘어난다면서요. 별로 안 늘어난다며. 그럼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그대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도움받아 살아야죠. 그럼 병상에 눕거나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그냥 누구한테 얹혀서 밥벌레가 되는 거지, 그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고 연명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잘.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17년이에요. 100세 시대가 되면 그게 30세, 30년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40년 그러고 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진짜 재수 없으면요. 50년도 그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전 저희 노모 모시면서 절감을 하거든요. 저희 한 10년 되셨어요. 지금 90세이시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금 자기 그걸 못 하세요. 다 이렇게 하세요. 그 기간이 길면 얼마나 그 인생이 오래 살면 뭐해. 그죠? 자기가 움직이고 기운 있고 이렇게 할 때나 인생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참 그렇다. 오래 살면 뭐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 수명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건강 수명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뭐 치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치매 어려운 병 아니에요. 치매가 뭘 어려워요. 뇌에 피가 안 가서 생기는 병인데, 기억력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데, 그 주관하는 범위가 조금 다른 쪽에 뇌 혈액에 문제가 되면 치매가 되지, 뭐, 치매가 별거예요? 알츠하이머는 별건가? 파킨슨은 별건가? 다 똑같아요.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는 다 똑같은 병이에요. 혈액이 그 특정 부위에 안 가서 생기는 병인데, 그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습관 이런 관리하면 얼마든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을 연명하니까 그렇지. 만성질환을 약을 연명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수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자, 193페이지에 보면, 뭐, 통계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1%로 점점 더 상승하는 추세다 그랬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뭐 88%까지 만성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더라. 코로나 직후에 조사한 결과에 보면. 그래서 이 만성질환으로 사람들이 죽지, 세균성 질환으로 죽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러면 세균성 질환은 예전에 임시적으로 항생제나 약물로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은. 그렇지만 현재는 세균성이 아니고 만성질환이라고. 그죠? 그래서 약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약을 평생 먹는다는 거는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노인은 약을 몇 종류나 먹겠어요. 어떤 노인분이 그분 한 80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약을 먹더라고. 근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약 먹는 거 개수를 봤더니 30종류를 먹던데요. 그러고 살아있어. 난 기적이라고 봐. 30종류를 먹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던데. 66세 이상들, 노인들이 한 70%가 만성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평균 약 먹는 종류가 5개 반, 5.3개 정도 먹. 그 약을 왜 먹겠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위장약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런 게 약을 먹어서 낫는 병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근데 미련스럽게 그걸 왜 먹냐고. 그죠? 그 약의 기전을 알아야 돼요. 약의 기전을. 여러분들 계란이나 뭐 음식 같은 거 고를 때, 채소 같은 거 고를 때, 뭐 유기농인지 어쩐지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게 약이에요. 약을 볼 때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지. 그게 어떤 기전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만성질환 때문에 생긴 병들이기 때문에 그건 약으로 고칠 수 없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혈액이 더러워서 생긴 병인데 약을 먹는다고 혈액이 더러워진 혈액이 나아지냐고요. 그죠? 음, 그렇게 생각될 뿐이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3페이지 밑에 보면 질병을 고치려면 뭐 해야 돼요? 식습관 고쳐야 된다고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왜 안 고쳐져요? 머리가 안 바뀌니까. 머리가 안 바뀌니까. 나이 들면 머리가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배우려고 하거든요. 젊은 때 배워야 돼. 젊은 때. 이 건강도 좀 젊을 때 배워야 돼.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야 약을 안 먹고 오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약 먹으면서 합병증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 194페이지에 보면 미국에서도 이 약 많이 먹고 의료 과실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700명 정도 된다. 이게 2016년도니까 한 10년 전 연구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쭉 1년에 카운트 해봤더니 의료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25만 명인데 미국인 사망원이 3위다. 1위가 심장질환, 2위가 암이에요. 심혈관 질환, 암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사고 절차에 의해서 의료사고 레포트된 것들만 이게 카운트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이게 뭐
아니, 한 10%, 20%도 안 될 거라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다가 말고 그래서 보고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부분 병원에서 죽죠. 그죠? 병원에서 죽죠. 왜 죽는지 모르죠. 당연히 아파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료 과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194페이지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사실 이제 영상을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요. 감기약 부작용, 그래서 스티븐스 존슨용, 그래서 몸이 다 녹아내리는 거, 피부가 다 녹아내리는 거, 이런 것들. 또 눈이 먼 거, 감기약 먹어서. 그리고 근무력증, 그래서 간염 치료제 먹고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대고 이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생긴 것들인데, 약은 항상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써야지. 그러지 않고 썼을 때는 무서운 합병증 같은 게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약을 조금 많이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 그 얼마 먹는지 이 복용량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거 많이 먹으면 가거든. 독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안 죽으면 약으로 허가 안 난다면서요. 그죠? 그럼 건강식품이야. 근데 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하고 약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약물 부작용에서 1위가 항생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2위가 조영제다, 3위가 항암제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 3위가 3개가 항생제, 조영제, 항암제인데 사실 제일 독한 게 항암제겠죠, 그죠? 항생제, 조영제 이런 것들 조심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이 195페이지에 보면 약을 부득불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성질환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일부 먹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 의사, 약사와 상담하고 먹어라. 당연한 얘기 같지만. 두 번째는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거기 라벨이 있어요. 약물 부작용. 약물 부작용을 꼭 읽고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약 쪽에 연구한, 그 분이 레포트를 쓴 건데, 세 번째는 약을 먹었어요. 근데 몸에 이상 반응이 와. 그러면 당장 약을 의심하고 부작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 먹던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몇 개 집어 먹었어요. 근데 몸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약을 의심해요? 건강식품을 의심해요? 건강식품부터 의심하잖아. 그죠? 아니, 그 독한 약을 먹고서, 독한 약을 보고 부작용을 봐야지. 건강식품은 그런 범주가 아닌데, 물론 뭐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허접하게 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의약품의 독성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을 먹을 때 항상 좀 경계하고 드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196페이지에 나는 약을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약이더라, 처방 언제 받았는데 내가 약전도 잊어버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중간에 써 있죠. 의학정보센터에서 kimsonline.co.kr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약 이름 몰라도 돼. 약이 하얘. 그리고 앞엔 W라고 써 있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홈이 패여 있어. 그러면 여기 싹 들어가서 의약품 식별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약 모양을 집어넣잖아요. 하얀색이고 W 써 있고, 그리고 크기가 얼마 정도 되고 원형이다, 타원형이다, 뭐 삼각형이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클릭하면 약 이름이 툭 튀어나와. 그래서 약 이름 네이버에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 부작용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누가 먹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지 마시고 무슨 약 드시는지, 부작용은 뭔지 이런 걸 좀 살펴봐서 옆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 상담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하든가 방법을 좀 취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196페이지에 항생제가 부작용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죽였는데 살아남은 세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살아남은 세균이 새끼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성이 생겨서 먼저 100이란 정도의 농도로 썼는데 살아남은 놈이야. 그럼 100까지 안 돼. 150을 써야지. 그럼 150을 썼어. 또 살아남어. 200을 썼어. 또 살아남어. 그래서 항생제로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생제 쓰라 마라, 요새. 가급적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1987년도에 그래서 항생제 더 이상 허가 안 내죠. 응? 지금 나온 항생제만 이제 팔고 항생제 더 이상 허가 안 나요. 1987년도에 항생제 허가 중단됐어요. 그런 항생제를 여러분들 겁없이 자꾸 먹으면 안 돼요. 감기약 처방할 때 항생제. 감기가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세균 질환이에요? 바이러스 질환이야. 거기 항생제 쓰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감기 걸리면 또 약방 가가지고, 또 병원 가가지고 약 타먹지. 그죠? 자, 197페이지 볼게요. 첨단 의료 장비의 수준과 부작용 써 있는데, 거기 이제, 의사분들이 환자가 몸이 아프다 해도 요새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 다 찾아내요. 찾아내지 못하면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죠. 내가 머리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찍었어. 근데 CT에 아무 게 없어. 두통은 난 심한데. 그럼 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나는 아픈데. 장비가 못 찾아내면 의사도 처방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태아에 초음파 검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초음파 검사는 해롭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서 산모들 태아 뭐 이렇게 자꾸 보잖아요. 그죠? 그 뭐 몇 개월 지나서 태아 이렇게 보면 그거 왜 봐요? 왜 초음파 검사해? 궁금해? 그래서 만약 이상하면 뗄 거예요? 다 컸는데? 이 초음파가 위험하다고요. 이 고주파가 그 뭐 앨범도 찍어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미친 거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는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할걸요. 자기가 애 가지면 촬영 안 해. 초음파는 DNA와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태아가 사산될 위험성이 6배나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 애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궁금해도 좀 참으세요. 어차피 날 건데. 응? 왜 그러냐면 초음파가 이 초음파가 이게 지방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초음파를 약하게 쏴도 이렇게 어느 정도 관찰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배는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초음파를 강도를 굉장히 높은 걸 쓴다고요. 그래서 태아가 문제가 된다고. 강한 초음파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 유방은 더 세게 써야 돼.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심장은 뭐 2에서 3MHz, 복부는 3에서 5MHz, 응? 유방은 7에서 10MHz. 그래서 유방 같은 데 쪼이면 좋지 않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자분들은 유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방 도형술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유방 촬영술. 그죠? 그래서, 뭐, 유방암 뭐 진단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든 하세요. 이 유방에 이 엑스레이 같은 것들이 자주 노출이 되면 생식기에, 유방에, 유선에 이런 데는 엑스레이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원래 납판으로 보호해서 거기는 찍지 말아야 돼.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막 찍어요. 근데 이제 유방 촬영술 같은 거 여러분들 인터넷에 두드려 보세요. 유방 촬영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만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유방 이렇게 젖꼭지 찍 빼가지고 압착해서 그 다음에 지방층 좀 이렇게 얄쌍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찍는 건데 오진이 많아요. 유방암 진단. 돌 같은 거 있다고, 결석이 있다고, 이렇게 석회 같은 거 있다고 해서 암이라고 하고 판정해서 50에서 60 내지 5, 60%가 유방암 오진이다. 그래서 이 유방 촬영술, 방사선으로 하는 거, 유방 조영술 이런 것들은 스위스에서는 금지예요. 캐나다, 이태리, 호주 일부에서도 금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죠. 미국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스위스가 이제 유럽이 좀 까다로운데요. 스위스 의사협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권고할 정도로 위험하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참고로 CT는 엑스레이보다 20배나 정밀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엑스레이보다 수백 배나 더 엑스레이가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라는 것은 몸에 그만큼 무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신 촬영을 한다. 그러면 방사선 피폭량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할 때 생존한 피폭자들의 양과 같은 그런 것들이 피폭이 되니까 조심하라고. 함부로 찍지 말라고요. MRI 뭐 얘기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찍어서 글쎄 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들 찍는데 찍어서 날 수 있는 병이라면 찍지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할 것들이면 병원에서 막 찍으라고 한다고 찍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조영제 부작용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자, 그러고 190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가 첨단 장비로 몸을 진단하면 안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첨단 장비 있는 데가 어디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거나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큰 병원들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검진을 받잖아. 자, 제가 검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소거하겠습니다. 몸 상태를 알고 싶은 마음에 비싼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값비싼 검진일수록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출되는 방사선량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기본 건강검진은 국민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추가로 돈을 내고 개인 검진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좀 동네보다 아무래도 좀 마음도 놓이고 기계가 없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꽤 시설이 나니까는. CT나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건 알지만 크게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딱 검사를 하고 나서 괜찮다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픈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게 방사선 보면 걱정이 돼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방사능에 얼마나 노출될까? 기본 검진은 피폭량 1mSv 이하지만 비싼 암검진이 포함된 정밀검사일수록 피폭량은 무섭게 늘어납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5곳의 검진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흉부나 복부, 골반, CT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은 추가 항목을 빼더라도 모두 방사선 피폭량이 11mSv 이상입니다. 1,000만 원대에 이르기도 하는 아산병원의 프리미엄 멤버십 프로그램은 무려 32mSv가 넘습니다. 자연 방사선 외에 일반인이 추가로 쪼여도 되는 방사선량은 1년에 1mSv. 그러니까 건강검진 한 번으로 피폭 허용량의 최대 32배까지 방사선을 맞게 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검진 때문에 오히려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폐암 검진을 했는데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근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위험이 높아져 있는 분들 또 어떤 생활 습관이든 가족력이든 아니면 다른 그런 분들 등등의 구체적인 적용 내지는 필요한 사람들의 한정해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문제는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방사능에 노출돼도 괜찮은지 기준도 없고 규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방사선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 얼마나 피폭됐는지를 알려주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개인별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고 방사선의 위험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방사선 기술의 발달이 세밀한 질병 진단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건강검진을 받는 국민들이 방사능 피해를 불필요하게 입지 않도록 합당한 기준과 규제를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영상 보셨죠? 보면 저게 한 10여 년 전에 된 건데 지금도 방사선 그 피폭량에 대해서 규제가 없어요. 없는데 비싼 안 검진일수록 아까 봤더니 32mSv,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이렇게 했을 때 1mSv 정도 된다 그러는데 1년에 받는 것들이 32mSv면은 32년 동안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을 다 한 번에 피폭당하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아까워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피폭당하면 오래 살겠어요? 더 빨리 죽겠어요, 그죠? 그거 알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낼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알아내는 게 뭐예요? 혹 있는 거예요, 혹. 그거 하면은 그게 암이다 딱 나오지도 않아요. 혹이 나올 뿐이야, 혹.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기계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5mm 이상 아주 고밀도로 초정밀한 게 5mm예요, 5mm. 5mm면 우리 1cm, 1mm 있잖아요, 1mm. 5mm면은 눈곱만큼 되는 거야, 그죠? 그 정도 이상이 되면 혹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그 이하는 잘 구분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암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이 퍼지고 밖으로 옮겨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암이라고 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무조건 나가는 뭐 인파로 번지고 뭐 이런 것들을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혹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장비로 이 혹을 구분하고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모여서 협진해가지고 이게 퍼질 것 같냐 안 퍼질 것 같냐 뭐 모양이 이쁘냐 나쁘냐 뭐 이래가지고 토론해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비싼 장비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여러분 그 혹이 있으면 우리 백혈구가 잘 활동하면 다 먹어치우고 없애준다고. 응? 세포가 재생이 된다며. 재생될 때 정상적으로 재생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암이 생기는 게 뭐 1, 2년에 생긴 게 아닌데 10년, 20년 걸쳐서 생긴 건데 10년, 20년 걸쳐서 없애면 되잖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완전 치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비싼 장비가 뭔지 아세요? PET, PET-CT예요. 이거는 PET-CT는 CT긴 한데 방사선 조형 물질을 넣어. 방사선 조형 물질을 넣는다고요. 그래서 흉부의 엑스레이에 200배 방사선이 노출이 돼요. 가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러면 가가지고 첨단 장비 써서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그거 좋아하지? 그죠? 졸부들이 좋아할 거야, 특별히. 망치는 일인데, 방사선 피폭량도 10에서 25mm 한 번 딱 하는데, 그리고 복부 CT 이런 거 조심하고, 뇌 MRI 이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이런 치료 장비에 대한 상식도 있어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거 걸려가지고 병을 키우지 않으니까 조심하시. 응? 그런 부분들이 거기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첨단 장비 좋아하지 말아라. 201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미국 암 전문의 하딘 교수라는 분이 현대의학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성 종양만 치료할 수 있을 뿐이다. 암에 걸렸다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 면역체가 완전 망가진다. 100% 재발할 수 있다. 그럼 재발 안 한 사람들은 뭐냐? 암 아닌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런 거 고친 거지. 고쳐서 나은 거지. 약으로는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려내면 세포가 또 재생이 된다니까. 그죠?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또, 뭐,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암을 죽이는지 아세요? 그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유방에 뭐, 이렇게 어떤 부위 있으면 방사선으로 이렇게 지지잖아. 그죠? 이렇게 줄여놓고 지지거든요. 왜 지져요? 혹이 뭘 먹고 자라요? 나쁜 피 먹고 자라잖아. 그럼 방사선으로 이렇게 지져버리면, 모세혈관을 전부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럼 동그랗게 지져놓으면 그 지져놓은 부위 안에 종양이 커요, 안 커요? 안 크지. 근데 한 7, 8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뚫고 들어가, 혈액이. 뚫고 들어가면 그때 재발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커지는 거야. 에? 그럼 방사선 지져. 모세혈관 다 때려 부셔. 그럼 그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런 거 다 깨지지. 적혈구 다 틀어지지. 방사선 쪼여가지고. 그럼 변형된 것들이 막 돌아다니지. 그럼 백혈구가 다 집어먹어요, 이거. 집어먹고 다 죽어버려.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책 몇 줄만 알면 이게 올바른 치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서 막 이렇게 떼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하시라고. 방사선 쪼여도 방사선이 뭔지 알고 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계속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괴사가 되는 거야, 그 안에. 근데 나중에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항암 치료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아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 202페이지에 조기건강검진의 현수와 위험 요소 해서 써 있는데,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조기건강검진을 많이 권유를 해요. 그래야 환자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고, 약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병원이 그렇게 생각만큼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혹은 떼어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고, 203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지 말아라. 건강검진의 거짓말, 이 일본 건강클리닉 원장이라는 분이 책을 써서 한동안 막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거기에 보면 204페이지의 꼭대기에 첫째, 둘째, 셋째 있어요. 왜 건강검진을 과도하게, 이 사람은 그 센터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첫 번째,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불필요한 약을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조기 발견하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검진을 받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 걸려요, 열흘 걸려요? 일주일, 열흘 걸리죠. 그럼 그 사이에 마음이 평안하다, 안심이 된다,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칠 것 같다. 왜 멀쩡한데 들어가가지고 검진 받아가지고 왜 속을 끓고 사냐고. 그죠? 멀쩡하면 몸을 믿어요. 왜 멀쩡한 위, 멀쩡한 대장 가서 일부러 내시경하고 그러냐고. 그죠? 몸에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 얘기는 아니고 이쪽 관련해서 유명한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현아라고 합니다. 30년 이상을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현대의료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일들을 목격을 했고 현대의료가 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초중반에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 이렇게 칼자국이 이렇게 가로로 생겨서 오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갑상선 암에 걸려서 갑상선을 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너무 많아져요.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원자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방사선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갑상선 암이 늘어날까? 그것도 이제 원인을 파고들어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초음파를 댄 다음부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갑상선암은 그냥 환자가 죽을 때까지 같이 그냥 가다가 같이 죽는다. 조용히 있는 암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건강검진 할 때 갑상선 초음파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약간 이상 음영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침으로 찔러서 이제 세포를 뽑아봐요. 근데 여기서 암이 나왔다. 이런 거 있다고 하면 그냥 저 그냥 두고 볼게요. 이럴 사람 없습니다. 다 띄어야죠. 저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갑상선 초음파 안 합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얘가 그냥 있더라도 그냥 조용히 저하고 같이 그냥 늙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사라는 사람들은 환자분들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기 암이 있는지를 좀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럼 뭐 다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건강검진에서 좀 암을 좀 빨리 찾겠다 하면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과잉 진료를 유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발병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사망률하고 그리고 이제 전이로 발견되는 확률은 그 긴 세월 40여 년 동안 똑같아요. 높지가 않죠. 전이율이 한 2% 정도 되는데 발견된 이 많은 암들은 어쩌면 그냥 조용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발견해서 수술을 한 게 어쩌면 과잉이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아무리 이제 치료 기법이 발전했어도 발병이 이렇게 늘어나면 사망률도 조금은 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이율도 조금은 더 늘게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데이터인데 이게 모두 플랫하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알 필요가 없던, 발견할 필요가 없었던 암이었지 않나.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많이 이제 과잉 진단이 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암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전립선 암이거든요. 전립선 암도 데이터가 비슷합니다. 이제 발생은 이렇게 많은데 전이율이나 사망률은 오히려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하면서 이제 전립선 암도 굉장히 많이 발견했고, 이 외에도 유방암이나 신장암은 건강검진을 해서 과잉 진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4가지 종류의 암들입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제가 모든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제가 못해요. 다만 저는 안 합니다. 검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여기에 다 검사를 당하고 나면 내가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직장 검진은 그냥 과태료 안 내려고 하는 정도인데, 저는 그렇다는 거지 저와는 생각과 철학이 다르신 분들한테 건강검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또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셨죠?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좀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시던데, 김연아 의사분인데, 류마티스 쪽에 담당이신데, 바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의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렇게 왕따 당할 것 같아. 근데 저게 의사의 실제, 이렇게 어느 정도, 또, 경륜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 갑상선 초음파 검사해서 갑상선 떼낸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전립선암도 똑같고, 전립선 PSA 검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저게 그 사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pH 수치가 확 높아져. 그럼 너 암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검사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지, 사실은. 근데 그런 걸로 대리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검사한다는 게 우회적으로 지금 설명한 거고, 유방암, 신장암 이런 것들은 오류가 많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시니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면 혈압이나 뭐 이런 수치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평균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 평균 수치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평균이에요? 전체 평균이에요? 성인들의 어느 정도 좀 활동하는 사람들의 평균이지 노인들의 평균이 아니라고요. 50대, 60대의 평균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새 그 반성으로 노년 내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통계가 틀리잖아. 아니, 젊은 애들한테 나이 든 사람들 기준을 댈 수가 없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의 기준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혈압도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슬금슬금 올리는 이유가 그런 거에 오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호르몬 수치 같은 거 하면 걔네들 호르몬 안정도 안 된 아이들인데, 거기에 평균적인 호르몬 수치 대입시키면 엉망으로 나오고, 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이게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의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고 2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간에 이제 많은 현대인들은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장수할 거라고 꿈을 꿔요. 근데 이거는 매스컴에서 또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광고를 엄청나게 해서 그래. 그리고 좋은 광고, 이미지 광고 엄청나게 돈을 써서 그래. 예? 예. 뭐 나이팅게일 그리고 흰 가운 입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의료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 생명을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모든 약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할 수 있지만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고 밑에서 네 번째 덴마크 의료진들이 조사를 했더니
1947년부터 2010년 한 60년간 조사를 했는데 건강검진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하더라. 이거는 실제 팩트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매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영상을 차라리 장수하는 사람들 봤더니 건강검진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 먹기, 운동하기, 체중 관리하기, 금연, 금주 이 5개 항목 중에서 운동하기 하나 잘 지키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더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가지고 막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들고 뛰시라고, 운동을 더 하시라고. 근데 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왜 오래 사냐면요. 운동을 꾸준히 할 만큼 성실한 사람들은 다른 거 잘 지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자들도 운동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사업도 잘해. 운동도 안 하고 음식 습관도 엉망이고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엉망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 루틴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의 이 변동이 커요. 그래서 병도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5페이지 보면 약물 치료보다 질병의 예방이 중요하다. 당연히 우리가 뭐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약물을 먹기 전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약을 먹을 정도로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 처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첫 스타트가 비만이에요. 비만으로부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뭐 심장병, 콩팥에 문제 생기는 거, 뭐 나중에 뭐 돌 생기고, 뭐 지방간 생기고, 간염, 뭐 이런 거, 손발 잘라내고 이런 것까지 다 이 비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래서 비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액을 탁하게 하기 때문에. 혈관을 막고 혈액을 탁하기 때문에 혈액 막히고 혈관 탁하면 볼장 다 본 거예요. 어느 부위에 빨리 막히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뭐 약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현재 병원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전하지 않다. 왜? 약을 쓰기 때문에. 근데 약물요법은 의사들이 수입원이 가장 선호하는 치료법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양성이 됐어요. 부작용이 없는 영양요법이 있는데 약물에만 의존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의사들이 약을 쓰면서 과다 복용할 경우에 뭐 간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본인이 쓰는 약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비타민이나 영양제 먹을 때 뭐 많이 먹으면 간 안 좋아지고 신장 안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능의학을 전공한 의사분들은 이런 영양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데 의대에선 배우지 않아요. 커리큘럼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한 학기에 3학점짜리 뿐이 안 가르친다고 영양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가 쓰는 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겠다. 내가 영양제하고 뭐 일반 내가 쓰는 약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한꺼번에 확 먹어보세요. 한 주먹에 확 먹어보시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나요. 근데 건강식품 이렇게 한 주먹씩 먹는 사람 보셨죠? 근데 멀쩡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더 위험한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206페이지에 좋은 것은 피를 맑게 하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건데, 천연 원료를 기본으로 하는 영양제예요. 근데 그게 식물농축물이냐? 이게 원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기가 힘든 거예요, 현실이. 예. 특히 제약회사 이런 데서 만드는 것들은 의료보험과 연계되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면 문제가 생겨요. 마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취급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진짜 남은 어떻게? 환자들이 진짜 남은 어떻게 해? 병원 운영돼야 안 돼요? 제약회사 운영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저는 현미식만 해도요, 현미 채식만 권장해도 한 50% 환자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몽을 안 해요, 국가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거지. 거기 이제 얘기 나오고, 혈압약 복용 실상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약이 점점점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사실은 알죠.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약을 처방해 보니까 약 처방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대부분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거 다 보거든요. 그러잖아. 그거 안 보이면은 뭐 하는 거야? 환자 오다가 안 오면 뭐 하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지, 둘 중에. 죽었거나 뭔가 방법을 찾아서 약을 끊어서 건강하게 살고 있거나. 어? 응. 그래서 약물요법의 과용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대체의학 얘기하고 자연의학 얘기하고 이제 기능의학 쪽이 커지잖아요. 어? 기능의학 쪽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스러운 얘기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운동 뭐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만성 질환은 식습관,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하는 게 진정한 치료다라는 게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버드 의대에서 생활습관의학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는 생활습관 의학에 주목하고 있다. 생활습관 의학이란 개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2007년 하버드 의과대학에 생활습관 의학 연구소가 생기면서 본격화됐다. 자전거를 타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필립스 교수가 연구소를 만든 사람이다. 그는 왜 현대의학의 첨단 기술 대신 생활 습관에 주목했을까? Lifestyle medicine fits in. If you look at the root cause, the ultimate cause of the vast majority, over 80% of premature deaths, disease, chronic disease, and healthcare costs in the United States and now globally, the root causes are very simple health behaviors. How much an individual chooses to drink, how much they eat, how active they are, how much rest they get, whether they use alcohol. It's about that simple. If you help people to correct or improve their behaviors, you can avert the vast majority of these of death, disease, and healthcare costs. 생활습관 의학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 질병과 사망,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 비용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There's also tens of thousands of articles telling us that exercise is good. And then we understand what happens if you smoke, if you're inactive. What lifestyle medicine does is it bridges the gap from that which we know are the better behaviors to actually getting folks to make the changes. 하버드 등 생활습관 의학 전문가들은 약 처방 대신 어떤 운동을 언제 몇 분씩 해야 하는지 환자 개인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처방하고 있다. Right. So part of the enormous popularity of lifestyle medicine is, I think, that as physicians, as individuals learn about it, it just makes sense.
We've tried this experiment of trying to fix disease once it's happened already, and it's not working out well. 이곳은 요리의학 교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활습관의학의 한 분야이다. The first step, if you would like to adopt healthy behaviors, is to start home cooking, regardless of the techniques. Then, if you want to move to the next level, we know that there are healthy ingredients to use, and there are healthy cooking techniques to use.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을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부터 가르친다. 15 pounds of halibut fillet with no skin. It's important to pick seasonal vegetables and produce. You know, one thing is to consume something that was picked this week or this month, and different thing would be to consume produce that was picked like 6 months ago and was stored for 6 months and then consumed. So, and today people are not familiar so much with what's available in season. 요리의학의 셰프 코칭 프로그램에는 건강한 일반인은 물론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대생과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지만 이유는 모두 같다. 거기서 그러는 거야. 아, 네, 음소가 됐네요. 네. 잘 보셨죠? 저 영상을 보시면, 하버드 의대에서 생활습관의학연구소를 만들었다고요. 언제요? 2007년. 그러면 뭐 거의 20년 돼가네요. 그죠? 20년 좀 안 됐네. 그죠? 우리가, 또, 그 뒤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것들 음식으로 치유한다. 그래서 음식 배우는 코칭, 셰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피를 맑게 하는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 잘해서 먹어야지. 외식만 하면 건강 안 좋잖아요. 그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하다. 당뇨약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식단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고혈압약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지혈증약 때문에 뭐 그러지 말고 먹는 거 집밥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습관 교정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저렇게 의사들도 이제 저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왜? 기존의 약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왜냐면 질병 치료를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임상을 했잖아요. 그게 좋아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 아니까 이제 그런 한계를 느끼고 기능의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배우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고무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렇게 소수의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의사들이 현재 의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약물이나 수술을 처방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청구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담을 통해서 의료보험 청구하는 게 되게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리고 빨리빨리 환자를 봐야 되는데 상담을 하면 몇 사람 상담은 시간 훅 날아가고 청구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을 쓴 사람들은 그렇게 뭐 하라 그러고 정신 차린 사람들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런 거 고쳐가지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식습관 교정하고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영양습관, 수면습관 이런 것들, 그죠? 고쳐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질병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자연음식과 영양소다. 운동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20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 그, 인체는 자연 음식을 먹게 되어 있고, 207페이지 하반부에, 그죠? 몸은 그 영양소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먹은 음식이 영양소가 되고, 이게 혈액이 만들어지고, 세포로 돌고, 오장육부를 만들고, 몸이 된다. 그래서 몸 중에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기면 역순으로 가서 보면 결국 처음에 종착지가 음식이에요. 물이고, 산소고, 공기고,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잘 먹어줘야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빼주고 몸에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고 이러면 당연히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뭐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젊었을 때는 건강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배 나오고 식습관, 생활습관 엉망되면서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인이 돼가지고 한 주먹씩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살겠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약을 먹으면 그냥 약에 만성화돼서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약에 의존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병원하고 의사하고 여러분들하고 싸우면 여러분들이 이겨요? 의사가 이겨요? 어? 의사가 이기지. 그 장비하고 그 거대한 자본하고 여러분들이 깨갱한다고. 그러니까 다 백신 맞잖아. 다 무서워서 백신 맞잖아. 지금 미국 청문회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뭐예요? 백신 엉터리다고 나오잖아. 응? 그게 진실이니까. 응. 호도해가지고 다 그렇게 맞췄잖아. 그래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고 그럼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내 혈액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만 의존하지 마시고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최소한의 검사 하시고 굳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검사는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몸에 증상이 없는데 왜 자꾸 가가지고 어, 이상한 방사선에 쪼이고 첨단 장비에 쪼여서 몸을 더 혹사시키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 여러분들 몸 안에 혹이 있어. 제 몸 안에도 이렇게 뒤져보면 혹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 혹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내가 식습관, 생활습관 바로 잡으면 프로 없어져.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하겠지.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건강한 세포들이 99개야. 안 건강한 게 하나 있어. 우리 몸에 5mm, 뭐 1cm, 뭐 몇 cm가 돼도 그게 100분의 1이겠어요? 만분의 1이겠어요? 천만분의 1이겠어요? 일부분에 혹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건강한 세포가 있으면 밀어낸다고. 안 좋은 세포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시고 우리 이제 건강검진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하는지 그게 마이 웰리스 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웰리스 랩을 잘 보시고 혈액 관리하시고 건강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이제 건강 관리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웰리스 랩 짤막한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 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 랩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 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웰리스 관리 플랫폼 마이 웰리스 랩. 자, 영상 보셨죠? 보시면 지금은 이제 AI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AI 시대가 오면서 개인 맞춤형 형태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웰리스를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면 이 아픈 사람들만 골라내서 병원약 처방하는 용도로만 쓰여졌지, 그 병으로 진전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은 없었어요. 그죠? 약 먹는 거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당신은 어떤 식으로 하십시오라는 가이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웰리스 랩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나와서 지금 10월 중순 22일 정도에 이제 일부 나와서 테스트하고 내년 1월부터 실제 나와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받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당신은 어떤 부분이 좀 안 좋고 어떤 부분이 빨간불이고 노란불이고 안 좋고 안 좋고 아주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밝혀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드시고 생활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라는 게 데이터로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관리하시기에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이렇게 가슴 초조하게 받고 이렇게 이것저것 검사하지 하는 것보다 내 혈액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검진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내 건강 상태를 분석해서 내가 실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건강 문진도 좀 할 수 있고 이해도 있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 공부를 좀 잘 해놓으시면 웰리스 랩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앞으로 건강 코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커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는 질병 예방이 중요하고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예방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알아야 그게 가능하죠. 그죠? 알지 못하면 그냥 약이나 병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영양습관을 고치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피를 맑 최상의 방법이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이다. 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료 올려놓고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네. 네, 감사합니다.